색깔론. (25년) 전이었을까. 미대에서 판화 전공을 하는 친구와 색깔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그 친구는 낯가림이 별로 없어 두어 번밖에 보지 못했음에도 먼저 다가와 자신을 소개했고 미술과 그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졌다. 어느 날은 어렸을 때부터 그림으로 무엇을 표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 어떻게 하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지 하고 물어보았다. 그때 그는 그림의 현대 추세는 사물과 대상을 잘 그리는 것보다 자기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잘 표현하는가로 중심이 옮겨가고 있으므로 보기 좋게 그리는 것에 연연해 하지 말고 자기 내면을 솔직하게 드러낼 줄 알아야 한다라고 답했다. 잘 그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대답이었다. 덧붙여 재미있는 색깔론을 얘기해 주었는데 그림 이야기보다 귀가 더 솔깃해졌다. 이야기는 검은색 한 가지에도 30여 가지의 서로 다른 검은색이 존재하며 자신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회색, 갈색 같은 어두운 검은색 계통이 아니라 검은색 하나로 30여 가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평소 색깔을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고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 색상에 아예 관심조차 없었던 내게 색깔론은 참신하게 다가왔다. 예를 들어 검은색은 석탄 채취냐 바다 채취냐 하는 안료의 차이, 물감의 차이에 따라 어두운 것, 광이 나는 것, 무거운 것, 가벼운 것, 깊은 것, 얕은 것 등등 다양하게 나뉠 수 있다고 했다. 검은색이라고 다 같은 검은색이 아니라 한 가지 색 안에서도 조금씩 서로 다른 차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때까지 산도 하늘도 파란색, 심지어 건널목 신호등 초록색도 파란색이라 말하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온 내게 미술 전공자가 들려주는 색깔론은 인식의 생명을 깨우쳐주는 계기가 되었다. 색깔론을 들으며 한 가지 색에도 보는 이의 시선에 따라 다양한 세계가 존재할 수 있는데 하물며 사람은 어떨까? 하나의 생각, 말, 몸짓에도 얼마나 다양한 시선과 차이가 존재할 것인가? 사람들은 하늘색을 흔히 푸른색이라 하지만 저녁 노을이 질 때는 붉은색, 밤에는 검은색, 새벽이 되면 은색으로 변화무쌍하듯 사람 또한 개개인이 처한 입장과 환경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가진다. 바닷물 안에서 바다색을 볼 수 없고 햇살 속에서 햇살의 다채로운 색을 볼 수 없듯이 나의 시선 안에 갇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고 나 자신조차도 제대로 볼 수 없다. 아직까지 한국 사회는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사람들을 두고 빨간색을 칠하곤 한다. 너희들이 어른이 될 즈음이면 없어지리라 생각하지만 같은 색이라고 다 같은 색이 아니듯 사람도 똑같은 색깔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무처럼
집 근처에 공원과 작은 수목원이 있어 감사한 일이 많다. 아스팔트 도로와 시멘트 건물로 둘러싸인 도시 환경에서 개울과 흙, 풀과 나무들이 있는 자연을 만나기 위해 차를 타고 나가야 하는 수고를 덜어주고 아이들의 놀이터, 가벼운 산책길이 될 뿐만 아니라 달리기와 같은 운동을 할 때도 상쾌하고 기분 좋은 공간이 되어준다. 공원의 나무들은 때때로 아이들의 축구 골대가 되어주거나 돌멩이와 발길질의 목표가 되어 난타 당하기도 하고 숨바꼭질 할 때는 몸을 숨겨주기도 했다. 아빠는 힘들면 가끔 너희들의 요구를 피하거나 핑계를 대며 쉬기도 하는데 나무들은 늘 같은 자리에서 너희들과 놀아주고 계절 따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흥미로운 호기심을 만들어 주었다. 공기를 맑게 해주는 환경 지킴이부터 종이와 책상, 의자가 되어 인류 역사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역할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나무는 소소한 아빠와 너희들의 일상에도 많은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조용히 함께했다. 그럼에도 아빠는 나무에 대해 관심이 없었고 무지했다. 누군가 내게 나무를 비롯한 꽃과 풀을 가리키며 이름을 대라고 하면 말할 수 있는 식물이 과연 몇이나 될까? 동물이라고 다를 바 없었다. 가축과 동물원, TV에서 보는 동물을 제외하면 내가 아는 동물은 소수에 불과했고 생선회를 즐기면서도 생선 이름은 구별하지 못했다. 명복을 빌어주기는커녕 이름을 몰라도 먹을 수 있고 맛만 있으면 된다는 우아한 포식자의 모습에 다름 아니었다. 그렇지만 인간관계가 그러하듯 서로 잘 모르는 사이라도 자주 보고 감사한 일이 많을수록 관심을 가지게 되고 궁금해진다. 이름을 무엇라 불러야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듯 어느 날 내게 나무들이 그랬다. 조금씩 나무들의 이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수목원 나무 앞에 세워진 팻말들을 보며 이름을 알아가는 과정은 모두 고유한 이름이 있음에도 무시하고 그냥 퉁쳐서 다 나무라고 불렀던 무지를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누가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어이 인간이라고 부르면 기분이 어떨까? 나무마다 이름이 붙은 이유는 다양하고 재미있었다. 수목원에서 이 나무 이름이 뭘까 했다가 이름이 먼 나무인 것을 보고 빵 웃음이 터진 적이 있었다. 아주 단단하지만 물에 담그면 푸른색으로 물들이며 부드러워진다고 물풀의 나무. 뿌리가 다른 두 나무의 줄기가 합쳐져 살아가서 부부나무, 사랑나무라고 불리는 열리목. 참나무 중 잎과 도토리가 제일 작은 졸참나무. 잎에서 누린내가 난다고 누리장나무. 나무가시에 잘 찔린다고 찔레나무. 임진왜란 임금 선조의 수라상에 도토리 묵으로 올랐다 해서 상수리나무. 열매가 쥐똥을 닮았다고 쥐똥나무. 가지를 물고기 잡는 작살로 사용해 작살나무. 이외에도 꽝꽝나무, 돈나무, 국수나무 등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았다. 이름을 알기 전에는 그냥 나무에 지나지 않았던 나무들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새롭게 다가왔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예컨대 나무는 꽃과 잎을 내고 열매를 맺다가 다시 가을에 잎을 떨어뜨리고 겨우내 앙상한 가지로 돌아간다. 키가 작은 관목이나 침엽수가 아닌 잎사귀가 큰 한렵수들이 그렇다. 우리는 낙엽을 보면서 쓸쓸함을 느끼기도 하고 방하착,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무 입장에서 보면 낙엽은 생존 방식이다. 추운 겨울 나뭇잎이 있어 광합성을 하고 수액 활동이 활발해지면 나무는 얼어 죽고 만다. 이렇듯 낙엽에 대한 감상 뒤에는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해 버려야만 사는 나무만의 생존 방식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니 앙상한 나무 앞에서 괜히 감상에 빠지는 것은 순전히 사람의 관점일 뿐 나무 입장에서는 다 살자고 하는 일인데 왜 저럴까 싶을 수도 있다. 나무는 살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다. 가을 낙엽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쓸쓸한 감상이 아니라 오히려 때에 따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쇠락해 쓰러지고 만다는 것이 아닐까. 또한 모든 나무는 하늘 향해 뻗은 만큼 땅속으로 뿌리를 두고 있으며 마디와 옹이로 밑동을 튼튼하게 한다.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고 몸을 유지하려면 나무는 자신의 키와 크기만큼 굵고 깊은 뿌리를 땅으로 내려야 한다. 그래서 땅 밖으로 뿌리가 드러나는 순간이 나무에게는 생존의 가장 큰 위기이다. 몸을 지탱하고 양분을 흡수해야 할 뿌리가 땅 위로 드러나 뿌리째 뽑히거나 쓰러질 수 있는 상황에서 나무는 넘어지지 않고 생존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데 이는 밖으로 나온 뿌리를 행으로 감싸는 또 다른 뿌리를 만드는 것이다. 절벽이나 산비탈에 서 있는 나무들이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고 오래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이 덕분이다. 산을 오르내리며 아무렇지 않게 밟고 다녔고 때로는 힘든 오르막을 오르거나 가파른 내리막길을 내려올 때 발받침이 되어 주었던 나무 뿌리들의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는 함부로 뿌리를 밟을 수 없었다. 매 순간 힘든 현실에서 옹졸하고 얕은 밑바닥을 쉽게 드러내버리고 마는 아빠에게 땅 위로 드러난 뿌리의 위기를 행으로 감싸주는 나무 이야기는 큰 울림이었다. 오래된 마을에 가보면 수령이 수백 년 된 보호수가 있다. 수령만큼이나 많은 전설과 사연들을 속으로 품은 채 가지들은 하늘을 떠받치고 뿌리는 털을 힘껏 움켜쥐고 있다. 빨리 피고 지는 꽃이나 수명이 다하면 사라지고 마는 동물과 달리 나무는 오랜 시간 모진 세월과 풍파에 맞서 마을의 흥망성쇠를 함께 했을 것이다. 그렇게 수백 년 동안 함께하며 어느새 나무는 그 정체를 넘어 수호신이 되고 신앙이 되어 다시 살아내는 이들을 지켜주고 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듯 뿌리 깊은 나무는 삶을 지킨다. 아빠도
보호수처럼 그렇게 오래오래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구나.